보제는 한말의 의정부 참찬을 지낸 이상설의 호이며 자는 순호이다. 그는 명문가 출신의 뛰어난 인물로 어릴 때부터 재능이 남달랐고 자라서는 기계가 있었다. 학문이 넓고 깊었으며 수양에도 부지런히 힘썼다. 타고난 성품이 순수하고 충성스러웠다.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재상감이라는 칭찬을 많이 받았다. 생활은 검소하고 소박했으며 마음가짐이 한결같아 사치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었다. 선비들을 가까이 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알았다. 음악이나 여색, 특별히 즐기는 것도 없었고 술을 마시면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 외모가 빼어났으며 성품이 후덕하고 재주와 사려 기품이 넘쳤다.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었으며 교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었다. 8, 9세에 이미 학문이 제법 깊어 세상 사람들이 신동이라 불렀다. 유교 경전의 이치를 깊이 깨달았고 불교 경전에도 조예가 깊었다. 수학도 익혀 심오한 경지에 이르러 당시의 권위자가 되었다. 영어와 러시아어도 할 줄 알았으며 법률도 연구하여 익혔는데 이 모든 것을 스승 없이 스스로 배운 것이다. 그의 기품과 학문이 뛰어나 주변 선비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2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중요한 관직을 거쳤다. 35세이던 1904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산과 강, 못, 황무지 등의 이용권을 요구하자 공은 상소를 올려 강하게 반대하였고 결국 그 요구는 파기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칭찬하였고 고종은 그의 행동을 가상하게 여겨 법부 협판으로 임명하였다. 36세이던 1905년에는 의정부 참찬이 되었다. 그해 겨울 이토 히로부미가 병사들을 이끌고 궁궐에 들어와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일본군이 공을 막아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공은 상소를 올려 이 조약을 인준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국제법에 근거하여 조목조목 밝힌 내용이 절실하고 타당하였다. 그 상소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인준을 허락하지 않아도 망하고 허락해도 망합니다. 똑같이 망할 바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선대왕들께서 폐하께 부탁하여 물려주신 중임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은 분통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불처럼 끓어올랐다. 나라를 구할 방법은 온 나라가 함께 항쟁하는 것뿐이라고 여겼다. 먼저 조정의 신하들부터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로 하고 마침내 조병세, 민영환과 함께 이를 의논하였다. 조병세 공은 고향에서 올라와 곧바로 궁에 들어가 소청을 설치하고 을사조약을 폐기하고 을사오적을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소장을 올렸다. 당시 소장을 올리는 일은 이상설 공이 주관하였다. 조병세 공이 일본 병사에게 쫓겨나고 민영환 공에게도 체포 명령이 내려지자 소장 올리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궁 밖으로 나와 임금의 명을 기다렸다. 그러나 평리원의 판결이 공의 기대에 어긋나자 대부분이 실망하였다. 공이 평리원에서 명을 기다리던 중 통곡하며 죽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동료들이 억지로 붙잡아 집으로 데려왔다. 공은 술과 눈물로 밤새도록 통음하며 곡을 하였고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았는데 집안 사람들이 말려도 듣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민영환 공이 순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공은 종로 한가운데로 달려가 통곡하며 연설하였다. 나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라와 백성에 대한 죄는 만번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였다. 또 나라가 망하면 백성도 사라진다는 진리를 힘주어 외치다가 머리로 땅을 내리치고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온 성안의 민심이 민영환 공의 순국으로 이미 비분강개함으로 들끓고 있었는데 이상설 공의 이 같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 모두가 함께 통곡하며 부르짖었다. 사람들이 공을 어깨에 메고 표운원에 이르렀을 때 소장 올리는 일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이 민영환 공과 미리 약속한 대로 표운원에 모여 소장을 작성하였다. 민영환 공의 유서를 읽자 이들의 정신이 더욱 고양되었다. 이어 이상설 공도 곧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모두 피눈물을 흘렸다. 시민들이 공을 메고 문 밖에 이르렀는데
당시 일본 헌병이 지키고 서서 나가는 것만 허락하고 들어오는 것은 막았다.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꾸짖으며 파도처럼 밀고 앞으로 나아가자 일본 병사들이 흩어졌다. 공을 어느 방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얼굴과 눈이 모두 부서져 상하고 사지가 굳어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다. 가슴에는 겨우 온기만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물을 먹여 겨우 소생시킬 수 있었다. 동료들이 이상설 공에게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책임이 중하니 죽는 것은 나중 일이다. 라고 간절히 권하니 공은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호송하여 집에 데려다 놓으니 공은 이때부터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서 몸을 돌보며 지냈다. 다음 해인 1906년 봄, 공은 이동영과 정순만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몰래 조국을 떠났다. 처음에는 상해를 향해 가다가 블라디보스토크로 행선지를 바꾸었다. 얀치해를 지날 때 이범윤을 만났는데 그는 일찍이 의병장이 된 인물이었다. 연길 육도구 용정촌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그곳에는 한인 거주민이 적지 않았다. 공은 이곳에 머물기로 하고 학교 하나를 세워 서전의숙이라 이름 붙였다. 공은 날마다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마을 사람들은 옛것만 알고 새로운 교육에 익숙하지 않아 불평하는 말들이 조금 있었다. 공이 자기 돈을 내어 책을 사 나눠주고 깨우쳐 읽게 하자 마을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 연변 한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은 이것이 그 시작이 된다. 다음 해인 1907년 봄, 헤이그에서 평화회의가 열렸다. 광무제는 공에게 밀명을 내려 국서를 가지고 헤이그로 가서 일본이 약속을 어긴 것을 드러내고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선포하게 하였다. 공은 명을 받고 이준과 함께 길을 떠났다. 러시아 수도에서는 이휘종도 합류하였는데 그는 주러시아 공사 이범진의 아들이었다. 이범진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헤이그에 도착하였으나 여러 나라들이 회의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공이 그 부당함을 힘주어 따지며 어디에 이른바 공리가 있느냐? 라고 말하였지만 어찌할 수 없었다. 다만 회의장 밖에서 강연하여 많은 동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뿐이었으니 길이 탄식할 일이었다. 이주는 부남이 병이 되어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공은 런던을 돌아본 뒤 대서양을 건너갔다. 다음 해인 1908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와 머물렀다. 그곳에는 교민이 적지 않았고 당시 러시아는 전쟁에서 패배한 뒤라 일본에 보복할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은 훗날 반드시 한 번의 기회가 올 것이라 여겨 이곳에서 힘을 다하였다. 그 후 1910년 조국이 완전히 국권을 잃고 일본에 강제로 병탄되었다. 공은 동지들을 모아 단체를 조직하여 일본의 악행을 성토하고 우리의 원통함을 외치려 하였으나 부끄러움도 없는 몇몇 자들이 방해하여 결국 결성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일본은 이상설에게 안가품하려고 러시아에 강력히 그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공이 이전 헤이그 사건으로 인해 궐석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었다. 러시아 당국은 결국 공과 이범윤, 김좌두, 이규풍 등 7인을 붙잡아 호송하였다. 당시 형세가 매우 어려웠는데 공은 옥중에서 옥중십이읍이라는 시를 지어 그때의 마음을 읊었다. 러시아 정부는 치안을 어지럽혔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공을 니코리스크로 추방하였다. 니코리스크는 소무가 양을 키우던 북해 물가와 같은 곳이다. 다음 해인 1911년에 풀려났다. 공은 날마다 동지들과 함께 시사를 연구하고 토론하며 무언가를 도모하였으나 매번 자본이 부족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공의 집안은 본래 넉넉하였으나 나라를 떠날 때 재산을 모두 팔아 가져온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현지의 인사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는데 그 사이에 출신, 지역에 따라 견해가 달라 보이지 않는 다툼이 적지 않았다. 공은 밤낮으로 이들을 화합시키려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았다. 이동희 등과 함께 권업회를 조직하고 권업신문을 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역량을 모으려 하였으나 3년이 채 되지 않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러시아 정부가 각 단체를 해산시켜 건업해도 함께 해산되었다. 공은 과로로 인해 피를 토하는 병을 얻었다. 1916년 여름에 이르러 병이 매우 심각해졌고 다음 해인 1917년 봄에 세상을 떠났으니 당시 나이 48세였다. 공은 평소 자신의 바람을 이루지 못한 것을 늘 애통해하였고 항상 자신의 허물로 여겨 스스로 되뇌곤 하였다. 스스로 빛나고자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발자취를 세상에 남기고자 하지도 않았다. 공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언제쯤인지를 미리 알고 손수 평소에 써놓은 글들을 모두 불에 태워버렸다. 또 죽은 후에는 화장을 하되 타지 않고 남은 유골은 부수어 작은 가루로 만들어 공중에 뿌려 한 줌의 재도 남기지 말라고 하였다. 공이 세상을 떠난 후 동지 이동영 등이 그 유언을 애통한 마음으로 따랐다. 공의 문장은 굳세고 훌륭하였으나 단 한편도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없다.